유영하 변호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징계 청구를 받아들여서 조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전원 변호사 10명이 진정을 냈거든요. 징계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방 변호사회에서 변호사회 차원에서 징계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 자격에 문제가 있다. 아하.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예, 이런 게 예. 있다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구체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지난 그제 이제 서울 그 변호사 10명이 유영하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거든요. 예. 어제 서울 변호사회가 예비조사위원회에 배당을 했습니다. 서울 변호사회가 징계 진정을 각하하지 않고 예비조사위원회에 배당했다는 건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변호사들이 예. 같은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라고 진정을 내는 게 이게 종종 있는 일입니까? 좀 이례적이죠. 그렇죠. 전혀 없는 일은 아니지만은 드문 일입니다. 어쨌건 그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뒤 처음으로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인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는 게 사실 관심사안이죠.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변호사들이 보기에 같은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10명의 변호사가 낸 진정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첫 번째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했었잖아요. 예. 10월 16일에. 그랬죠. 그리고 나서도 수차례 접견을 했는데 이게 미선임 변호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29조 2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가 네. 중간에 그 석방이 구속이 연장되면서 그때 다 사임했죠. 예. 그 후에도 몇 번 가서 만났어요? 예, 만났습니다. 접견했죠. 아니 국선 변호사들은 한 번도 안 만나주면서 유영하 변호사는 만났어요? 변호사가 아닌데도? 국선 변호사 선임되기 전에 이제 이전에. 예. 아, 그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변호사법 24조 2항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변호사 윤리장전 제11조 1항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 행위, 기타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수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피고인의 재산을 동결시키려고 하니까 예. 30억 원이 변호인 선임료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선임료로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수임 관행에 비춰볼 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의 재산 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요. 계약서를 안 쓴 거죠? 계약서도 아직 선임할 때 쓰기 위한 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아, 애매하게 표현했군요. 예. 애매하게. 그렇지만 변호사들이 볼 때는 이거는 관행은 아니다. 40억이나 받은 것은. 예, 좀 그런 얘기. 세 번째는 유영하 변호사는 박 피고인의 재판 보이콧의 적극적 협력자로 사법농단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는 요런 크게 세 가지 이유고요. 따라서 10명의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예. 선을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 행위의 사실 여부를 밝히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이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들이 사실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을 이 징계해달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느 업계나 그렇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네. 진정을 낸 어떤 다른 이유, 진짜 행간이랄까요? 진짜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징계를 낸 10명의 변호사는 사법시험이 아닌 변호사시험 변시 출신입니다. 로스쿨 출신들입니다. 로스쿨 출신. 예, 젊은 변호사들. 예. 이들은 변호사 사회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을 낸 이유라고 말합니다. 동료 변호사라는 이유로 불법을 묵인하거나 변호사로서의 선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 눈을 감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일종의 내부 고발 같은 겁니다. 예. 진정에 참여한 조연삼 변호사는 이런 일로 징계를 받은 일이 거의 없으니까 징계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변호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소기의 목적이라도 거뒀으면 좋겠다. 유영하 변호사의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 변호사 내부에서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호영 변호사는
정치적으로는 유영하 변호사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변호인의 기본인 성실 의무와 불법행위 협조 금지의 원칙에 위반됐을 소지가 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원칙대로 가야 하는데 네. 그게 분명히 원칙이 아닌 걸 알면서도 법조인들이 그걸 눈 감으면 되겠느냐 그렇죠. 이 얘기. 네. 일각에서는 혹시 젊은 변호사들이 좀 튀어보려고 뭐 홍보하려고 진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 부분 물어보셨어요? 그런 비판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견 변호사들은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좀 튀어보려는 의도로 이런 진정을 낸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아무리 이해관계도 없잖아요. 없죠. 그렇지만 이런 시선에 대해서 젊은 변호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억울하다. 조현선 변호사는 저희들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얻는 이득이 사실상 없다. 주변 자기 이름이 공개되고 나서 주위에서 너무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 근데 이름 알려지는 거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홍보되니까? 뭐 홍보를 한다 그러지만 꼭 좋은 정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꾸짖는 선배 변호사들이 많다 그럽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이득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잃는 게 훨씬 많다. 잃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호영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소환에도 불응을 하고 그래서 변호사 사회에서 공론화가 되도록 진정을 낸 것이다. 변호사의 불법에 대해 조사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실제로 징계 가능성은 어때요? 이런 일로 징계를 받은 전례는 없지만은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가 30억 원이 변호사 수임료라고 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은 과다한 보수를 약정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또 변호사 수임료가 아닌데 수임료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면은 의뢰인의 몰수될 재산을 은닉하는데 협조한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가 된다. 이래도 징계 사유고 저래도 징계 사유가 된다. 징계 사유, 저래도 징계 사유. 대한변협의 핵심 관계자는 유영하 변호사가 자기 발등을 찍었다. 30억 원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하면은 세금을 아무리 못해도 40%인 12억. 그러니까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뗀다면서요. 또 부가세도 10%. 그러니까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수임료라고 하면 예. 그렇게 내야 된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선기를 내지 않으면은 거짓말을 했으니까 품위 유지 위반이 되고. 그렇게 되는. 이러나 저러나. 예. 박찬원 교수는 유 변호사가 관리하는 박근혜 피고인의 돈을 선임료 운운하는 주장은 허위 가능성이 커서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징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이 더 우세합니다. 권유선 기자. 네. 이제 그것도 궁금하지만 변호사가 왜 변호사를 진정냈을까 이것도 궁금하지만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 30억에 10억, 그러니까 수표 30억, 현금 10억 해서 40억이라는 큰 돈을 네.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유영하 변호사한테 맡겼을까?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걸 전부 다 수임료라고 보기엔 너무 크잖아요. 사실 자기 재산이잖아요. 혹은 수임료로 쓰라고 하더라도 다른 믿을 만한 다른 뭐 친척이든 누구한테 맡겼다가 그걸 수임료로 건네줄 수도 있었을 텐데 턱하니 바로 유영하 변호사한테 맡겼단 말입니다. 무슨 관계일까? 어느 정도 신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요 돈 자체가 수임료가 아니라 돈을 맡긴 재산 관리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사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에 최순실과의 선이 끊어졌잖아요. 끊어졌죠. 그 다음부터는 유영하가 끝까지 곁을 지키고 있죠. 왜 박지만도 박근영도 아닌 유영하인지는 박근혜와 유영하만 알 것입니다. 사실 이건 좀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답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렇지만 믿을 곳이 유영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예. 최순실의 역할을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분명해 보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운명 공동체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두 사람이 무슨 뭐 다른 관계도 아닌데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믿을 만한 곳이 유영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유영하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Y.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현선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런 전례 저 거의 기억이 없는데요. 아주 이례적이죠? 네, 일반적으로는 사실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도 아시다시피 선후배 문화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많이들 작용하고 있고요. 예. 네, 이 10분의 변호사가 대부분이 30대 변호사분들인 걸로 들었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는 선배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변호사님? 예, 모두 젊은 변호사님들이시고요. 네. 비교적 연차가 길지 않은 분들이십니다. 예,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도 했는데 네. 평소에도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네. 유 변호사님의 행동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자주 하곤 했었던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진정을 냈는 거는 조금 이따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그 진정을 내게 됐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까요? 의기투합의 결정적인 계기, 이건 뭐였습니까? 사실 말씀드렸듯이 법조계에도 선후배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선배 변호사의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네. 그 지점에 대해서 네. 후배 변호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네. 앞으로 후배 변호사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겠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변호사들이 같은 동료를 감싸기만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에서 이번 진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현산 변호사를 비롯한 10분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지금 이런 문제의식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변호인 선임서 등에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인에서 사임을 하고도 네.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변호 활동을 하였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법이 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변호사님. 근데 접견했다는 사실만으로 변호 활동으로 바로 직결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유 변호사님이 네.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네. 박 전 대통령을 위로하고자 접견한 것이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 변호사님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네.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의 접견을 현재 거부하고 변호사로서는 유 변호사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자 사임을 하고 재선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측근이 아닌 변호사로서 네.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였다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측근으로서 위로하기 위해서 면회관가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정황상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변호사의 기본 윤리 특히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이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진정서 지금 원문을 보고 있는데요. 네. 재판 보이콧,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 재판 보이콧의 적극적 협력자다. 그래서 사법농단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네. 왜 이런 판단을 하신 겁니까? 사실 유 변호사님이 네. 이 사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네. 사건에서 사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시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재선임을 해서 네, 맞아요. 예. 변호인으로 다시 등장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것 자체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네. 의뢰인으로부터 성실하게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지 않나. 예,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보다는 어찌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전략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면서 법을 우롱했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 법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유 변호사님 아니시겠습니까? 네네. 사실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게 변호사로서는 당연한 의무긴 하겠지만 네.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다거나 네. 피고인에게 그런 조력을 한다는 것은 변호사로서는 타당한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재판이 너무나 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재판 보이콧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만약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재판을 보이콧했다면 예. 만약에 지금처럼 다시 재선임을 한다면 합당한 이유라든가 변명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사실 드러난 바로는 유 변호사님은 특활비 네. 30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다시 등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진정한 의뢰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변호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의뢰인이 지금 그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을 변호사 선임료로
바꿔치기 하여 네.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 재선임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바로, 이건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죠.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면. 바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건데요.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 30억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변호사 선임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조현삼 변호사님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유 변호사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예. 해당 금액이 변호사 선임료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변호사 선임료로 신고했을 텐데 네. 제가 알기로는 유 변호사님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로 그것을 받았다면 네. 이를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했을 텐데 이를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상황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실무적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 선임료를 신고하는 시점 있잖아요. 네. 그러게 이제 그 의뢰인하고 이제 수임 계약을 맺고 선임료를 받았을 때 바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신고도 되게 돼 있습니까? 사실 변호사 선임료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당국에 하기만 하면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점이 언제든.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받고 난 다음에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면 현금 영수증 발행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나게 되면 해당 과태료 처분 같은 걸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수임을 받고 예. 그 현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세금 계산서 내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선임료 신고를 늦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승리 수당인가요? 성공 수당. 이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재판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선임료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금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어차피 변호사 선임료 신고는 신고를 하는 사람이 언제 판단하냐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과태료 처분을 자기가 감수하더라도 네. 신고를 하면 되긴 하니까요. 근데 지금 모든 정황상 네. 박 전 대통령한테 그 추징을 하겠다는 검찰의 그런 제스처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뒤늦게서야 유 변호사님이 이것을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정황이 그게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아닌가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하고 바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돈을 받은 시점이 몇 달 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7개월 전인가 8개월 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식적인 게 중간에 그 변호인 사임했잖아요. 네, 그 막대한 금액을 변호사 선임료로 받고도 예. 사임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사실상 부합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선임료라면 사임하는 동시 바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 네. 물론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떤 일정 금액은 반환했어야 하는 건데 네. 유 변호사님은 전혀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었거든요. 오히려 그러게 이게 포인트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말로 선임료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은닉하는 데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다면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 변호사법이 네. 우선 변호사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는 변호사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유 변호사님이 그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시키려는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네. 그걸 선임료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막고 있다면 이거는 검찰의 직무행위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 변호사법 위반으로 네. 처벌 받으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법 처리 대상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건 서울 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을 했는데 진정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진정을 낼 때 이 정도의 징계는 불가피하다라는 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름 설정했던.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네. 사실 유 변호사님의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 대응하는 네. 모습을 보았을 때 네. 사실 그 대응 전략이
그 피고인이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너무나 네. 그 변호인으로서의 조력이 아니라 네. 하나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법 행위를 하는데 조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그 30억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재선임이 되면서 저희가 더 이상 침묵할 수만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게요. 이 서울 변호사의 징계는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그러면? 서울 변호에서 우선 징계 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요. 예. 만약 결정하게 되면 변호사 징계위원회와 조사위원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 변호사님에게 출석해서 진술하실 기회도 부여할 거고요. 그렇겠죠. 물론 징계를 받으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던 박근혜 씨가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되면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다고요. 네, 이건 크게 두 가지 이유죠. 자, 첫째는 이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 보복으로 박근혜가 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이 재판장에서도 그런 얘기했지. 정치 보복은 내가 마지막이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가져가면서 지지자를 결집시키려 했거든요. 네. 근데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있었잖아. 36억 5천. 근데 국정원 특활비를 지가 개인적으로 써버렸거든요. 이거는 정치 보복으로 짤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곤란해졌다. 자, 두 번째. 그게 하나의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러니까 프레임 짜기가 실패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검찰이 박근혜가 특활비를 쓰던 36억 5천만 원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법. 예, 특감부에서 하여튼 회수한다 그랬어. 이 돈을 못 쓰게 막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박근혜가 똥줄이 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박근혜 재산 총 다 더하면 60억 가까이 된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 전에 삼성동 저택 팔았는 거. 네. 그 판돈을 유영하가 또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 30억 원. 30억. 그것도 지금 아마 추징 대상. 다 걸 거예요. 네. 다 걸면 못 쓰는 거. 결국은 그러면은 최소 36억이라는 돈은 국가로 귀속될 수 있는 확률이 커졌지. 왜냐면은 그 전에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근혜가 뇌물 받았다는 거. 그 뇌물은 박근혜가 최종으로 박근혜한테 갔다기보다는 최순실한테 가는 게 많죠. 그래가지고 추징은 안 했다고. 네. 박근혜한테만 추징 아마 걸고 최순실한테만 추징을 걸고 박근혜한테는 안 걸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 돈은 36억 거의 대부분을 박근혜 지가 썼다는 게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30몇 억이라는 돈을 추징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다급하다. 그렇죠. 그럼 재판에서 어떤 변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머리를 짜내겠죠. 그래서 지금 다 재판도 거부하고 변호인도 안 만났잖아요. 안 만나다가 1월 4일 날 유영하를 만나고 오늘 1월 8일 날 또 만났어. 또 만나면서 이제 어떻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가를 짜낼 텐데 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할 때 뇌물이 얼마 넘어갔다. 이것만 사실 거의 수사해요. 근데 이번에는 뇌물이 넘어가고 그 돈을 어디다 썼다까지 밝혔거든. 네. 그걸 결국은 박근혜를 잡겠다는 검찰 생각이 있어. 검찰 수사 이건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이번에 빠져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박근혜가 2013년 7월 달인가요? 지가 정권 잡자마자 했는 게 전두환 재산 몰수법이야. 전두환 자기 발목 잡았어. 빙고! 지 발목을 지가 잡은 거예요. 네. 벌 가중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게 3년이 유예기간이었거든? 네. 10년으로 늘렸어요. 네. 10년으로 늘렸고, 또, 원래 추징법에서는 본인 재산만 추징할 수 있었는데, 가족까지. 가족, 친척, 이거 다 조사할 게 만들었는데, 그동안 이 법을 계속 만들자는데 왜 안 만들어졌냐면, 새누리당이 반대한 거거든. 그거 저 헌법에 어긋나고 이거 안 돼! 이러다가 박근혜가 뭐래? 해! 하니까 네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통과된 거예요. 그 법이 또 박근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30억 이상 추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박근혜는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뒤에 고생하는 거야. 근데 이거 다 유영하가 뒤에서 한 거에 박근혜가 뭘 알겠어? 네. 그 정말 나쁜 변호인이에요. 이 참모 자체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계속 지켜줘야 될 사람도 계속 이제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막 우리 국정농단 사건 터졌을 때도 박근혜가 탄핵 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 지가 스스로 내려왔으면은
탄핵 안 당했을 거 아니야. 버팅기고 버팅기다. 아마 이렇게까지 욕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헌재 재판소 갔을 때도 네. 뭐라 그래 잘못했다 그러면 될 건데 계속 자기 잘못 부인하고 정치적으로 잘못했다 이러고 나니까는 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국정농단 재판 들어갔을 때도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익을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 결국 최순실한테 흘러 들어갔으니까 네. 그럼 본인은 대가리가 빠가라서 나는 그게 나라를 위한 줄 알았다. 그렇게 하면 법리적으로 몰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국정원 특활비는 사익을 추구했네? 이게 나와버렸잖아. 그래서 프레임을 본인이 그렇게 짤 수가 없어요. 이건 정치적으로 보복당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급하기 때문에 유영아를 불렀는데 뭐 유영아나 박근혜나 거기서 근데 일단 뭐 진술 번복이나 이런 프레임 자체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재판 결과에 아주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아마 최대형이 내려질 거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릴 수 있는 뭐 만약 10년 이하면은 뭐 군이 이렇게 아니라 10년 최대로 바로 받거나 여기 보니까 특가법은 무기징역까지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순실이가 구형을 25년 받았는데 왜 최순실이 25년 받았을까? 무기징역 받을 수도 있고 30년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를 무기징역 때리려고 최순실을 맞다. 25년 내린 것 같아. 어쨌든 최순실보다 박근혜가 더 나쁜 짓을 했잖아. 네. 그래서 그러면 최순실보다 더 많이 때리면 없어. 30년이나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앞에 뇌물사건, 국정농단 사건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는데 국정원 특활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라고 봐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글쎄요. 재판은 최소 30년. 30년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그렇죠. 이 재판에는 출석을 할까요? 안 할 수가 없지. 안 하면은 그냥 네. 저 검찰만 불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완전 무덤 파는 거지. 그렇죠. 최고의 변론하러 나가겠지. 지금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나가야 돼요. 지금 나가서 그 영화랑 거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를 이제 머리 짜내겠죠. 근데 나이 먹고 그렇게 네. 사리 분별이 지금까지도 안 된다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안 됐어요. 어릴 때부터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야.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안타깝진 않지만. 네. 아니 옆에서 그동안 최태민이랑 최순실이 하란 대로 했잖아요. 네. 공주처럼 그렇게 인형처럼 키워졌잖아. 자기한테 혼자서 결정해야 되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아직도 유영 같은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기에 또 말려 들어간 거예요. 유영한테 30억을 왜 줘? 그러니까요. 30억 플러스 10억 또 있잖아요. 현금으로 10억. 10억 또 있어. 그만큼 믿는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믿는 유영아 때문에 지금 재판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거든.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신이 존재하고 재산은 있습니다. 몰수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또 압구정 현대아파트야? 또 구설수에 나 올랐습니다. 진짜. 네, 경비원을 이번엔 전원 해고를 맞아요. 하셨다고 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94명의 경비 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천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의도가 아니겠지만 가진 사람이 천박해 보이는. 그 의도야. 네, 그 의도로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으면 자산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야. 이 아파트 자체만 엄청난 그쵸. 사람들이잖아. 30억짜리 아닙니까? 최저가가 17억이고 한 40몇 억, 50몇 억까지 갈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한 세대당 1,000원, 2,000원만 더 해주면 이 다 고용할 수 있어. 뭐가 문제야 근데 아닌가? 한 세대당 3,700. 1,000원이야 3,000원이야.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지금 3,700 얼마 때문에 이게 그 발레 파킹을 거부했다고 휴식 시간 그러니까 발레 파킹 여기 이중 주차하는데 되게 힘든 호텔 가서 쳐야 발레 파킹을. 네. 근데 이거를 다 시키셨는데 이걸 거부했다고. 아니 웃기 새끼들. 이게 네. 자 발레 파킹도 말이죠. 발레 파킹 오창석이 할 일이 없지. 근데 제가 해줄 수는 있죠. 네, 그냥 호텔 같은 데 발레 파킹 하잖아요. 그냥 식당 말고 호텔 같은 데 하면 25,000원씩 쳐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일반 맞아요. 가게에 가도 4,000, 5,000원씩. 그렇지. 요 옆에 우리 저 식당 가도 2,000원 줘야 돼 발레 파킹. 그 돈이면 발레 파킹 해주는 수고로운 아저씨들 그렇죠. 3,700원 다 해결된다면 한 가구당. 네. 이분들 발레 파킹 얼마나 해줘? 그럼 다 해결되는 거를 이거를 그냥 그 돈 자기 1인당 얼마 되지도 않은 그걸 해서 이 사람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려? 이런 쓰레기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휴식 시간에 쉬는데 이걸 거부했다고 그러니까 꼴미웠다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명박 박근혜 블랙리스트가 정말 했던 다른 많은 짓거리 중에 제일 나쁜 것도 그런 거야. 밥줄을 끊어버리는 거든. 아, 맞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우리 또 저의 안티팬들이 네. 지금 또 YTN에 몰려가고 이동형 잘라라 이러고 있잖아요. 어디서 펼쳐먹어? 내 제일 나쁜 짓이야 인간들아. 벌써 밥줄을 끊노.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잘려도 더 잘 먹고 잘 살아. 약간 잘리고 싶어 해. YTN 돈 많이 안 준다고. 진짜 거긴 정말 짜요.
여기 YTN 직원이거든. 알지. 다 라디오에 알아요. 3,000원. 어. 그래요? 저는 그렇게 받고 이랬어요. 직원이었으니까. 좀 가서 많이 올려주세요, 짱라고. 짜게 하고 잘 조지고. 네, 정말,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사실 손해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수고로움 같은 거 자기가 차 내고 하면 귀찮잖아. 귀찮음 또 꼴보기 싫은 거. 뭐 휴식 보장해달라고 뭐 민원 넣었어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원 그쵸. 94명 전원에게 해고 통지서 야 이건 정말 천박한 자본주의예요. 이제 발단이 된 게 기본적으로 임금을 깎으려고 휴게 시간 3시간, 3시간 쉬면은 돈 안 주잖아요. 네. 6시간으로 늘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6시간 늘렸으면은 이제 쉬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때 휴게 와서 뭐 시간이. 발레 파킹 시키고 엘리베이터 문자 봐달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 쉬고 일을 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갑질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쓰레기들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엮어서 보수 언론에서 오늘 어떤 기사를 봤냐면 최저임금을 걸어가지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을 자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탓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아, 그런 프레임도 있어요. 네, 그렇게 몰고 가는 거지. 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 엮어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히려 사지로 내몰리는 국민들 이런 기사를 뽑더라고. 이건 진짜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한 보복성 갑질입니다. 이거 정말 근절돼야 되고 정부가 나서든지 어디가 나서든지 해서 이 노동자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네. 맞아요. 일한 만큼 대가를 주는 게 정확한 나라고 이것도 사실 보수의 입장에서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경제 개념인데 이걸 안 지킨다는 거죠 지금. 쓰레기들입니다. 아, 정말 거기 살고 있으면 창피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지금 그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아, 예. 그럼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뭐 벽보에 뭐 글을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 입주자의 대표들의 문제인 거죠. 그것을 이제 진짜 시행하는 사람들. 네. 하여튼 마음 안타깝다. 요거 좀 다른 문제인데 기사 중에 최저임금 엮어서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보면은 또 어이없던 게 있었는데 연세대에서 이제 서너 시간 파트타임 청소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제 다 잘랐어요. 왜? 자르고 그러니까 원래 정규직 아닌 비정규직 같은 등록금도 그렇게 높으면서? 노동자가 있었는데 자르고 파트타임으로 돌리고 나머지 시간은 청소를 누가 시키냐? 대학원생들한테 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 정말. 학교가 진짜 개판인 거예요. 진짜 썩었다. 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네. 애들은 애들대로 공부를 못하고, 청소는 청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청소를 잘하겠습니까? 하던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참 보면요. 대학교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대학원생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대학들 있잖아요. 네. 그 쌓아놓은 돈 적립금 네. 몇백억씩 돼. 그래놓고는 시급 1,000원 올리는 거 그거 때문에 못하겠다고. 네, 맞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 너네가 받아가는 돈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네. 정부에서 돈 부족분에 보충해준다 그랬잖아. 뭐 자꾸 지랄이야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최저임금 프레임에 좀 안 갇히실 거라 봅니다만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은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간 오래전부터 10,000원이었어. 아, 진짜요? 오래전부터. 아 진짜요? 그럼. 그런 데가 더 잘 나가잖아. 야간 아니고? 야간, 우리는 무조건 야간이야. 뒤늦게서야 유 변호사님이 이것을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정황이 그게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아닌가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하고 바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돈을 받은 시점이 몇 달 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7개월 전인가 8개월 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식적인 게 중간에 그 변호인 사임했잖아요. 네, 그 막대한 금액을 변호사 선임료로 받고도 예. 사임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사실상 부합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선임료라면 사임하는 동시에 바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 네. 물론 일부를 제외하고 그 반환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떤 일정 금액은 반환했어야 하는 건데 네. 유 변호사님은 전혀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었거든요. 오히려 그러게 이게 포인트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말로 선임료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은닉하는 데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다면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 변호사법이 네. 우선 변호사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는 변호사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유 변호사님이 그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시키려는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네. 그걸 선임료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막고 있다면 이거는 검찰의 직무행위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 변호사법 위반으로 네. 처벌 받으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법 처리 대상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건 서울변호사회 징계를 요청을 했는데 진정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진정을 낼 때 이 정도의 징계는 불가피하다라는 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름 설정했던.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네. 사실 유 변호사님의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 대응하는 네. 모습을 보았을 때 네. 사실 그 대응 전략이 그 피고인이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너무나 네. 그 변호인으로서의 조력이 아니라 네. 하나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법 행위를 하는데 조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그 30억 문제가 네. 발생을 하고 예. 재선임이 되면서 음흠. 저희가 더 이상 저희가 침묵할 수만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게요. 이 서울변호사의 징계는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그러면? 서울변회에서 우선 징계 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요. 예. 만약 결정하게 되면 변호사 징계위원회와 조사위원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 변호사님에게 뭐 출석해서 진술하실 기회도 부여할 거고요. 그렇겠죠. 물론 뭐 징계를 받으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던 박근혜 씨가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되면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다고요. 예, 이건 크게 두 가지 이유죠. 자, 첫째는 이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 보복으로 박근혜가 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이 재판장에서도 그런 얘기했지. 정치 보복은 내가 마지막이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가져가면서 지지자를 결집시키려 했거든요. 네. 근데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있었잖아. 36억 5천. 근데 국정원 특활비를 지가 개인적으로 써버렸거든요. 이거는 정치 보복으로 짤 수가 없어. 네. 그게 굉장히 곤란해졌다. 자, 두 번째. 그게 하나의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러니까 프레임 짜기가 실패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검찰이 박근혜 특활비를 썼던 36억 5천만 원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법. 예, 특감부에서 하여튼 회수한다 그랬어. 이 네. 돈을 못 쓰게 막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박근혜가 똥줄이 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박근혜 재산 뭐 총 다 더하면 막 60억 가까이 된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 전에 삼성동 저택 팔았는 거. 네. 그 판 돈을 유영하가 또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 30억 원. 30억. 그것도 지금 아마 추징 대상. 다 걸 거예요. 네. 다 걸면 못 쓰는 거. 결국은 그러면은 최소 36억이란 돈은 국가로 귀속될 수 있는 확률이 커졌지. 왜냐면은 그 전에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근혜가 뇌물 받았다는 거. 그 뇌물은 박근혜가 최종으로 박근혜한테 갔다기보다는 최순실한테 가는 게 많죠. 그래가지고 추징은 안 했다고. 네. 박근혜한테만 추징 아마 걸고 최순실한테만 추징을 걸고 박근혜한테는 안 걸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 돈은 36억 거의 대부분을 박근혜 지가 썼다는 게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30몇 억이라는 돈을 추징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다급하다. 그럼 그렇죠. 재판에서 어떤 변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머리를 짜내겠죠. 그래서 지금 다 재판도 거부하고 변호인도 안 만났잖아요. 안 만나다가 1월 4일 날 유영하를 만나고 오늘 1월 8일 날 또 만났어. 또 만나면서 이제 어떻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가를 짜낼 텐데 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검찰 이런 수사를 할 때 뇌물이 얼마 넘어갔다. 이것만 사실 거의 수사해요. 근데 이번에는 뇌물이 넘어가고 그 돈을 어디다 썼다까지 밝혔거든. 네. 그걸 결국은 박근혜를 잡겠다는 검찰 생각이 있어. 검찰 수사 이번에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이번에 빠져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박근혜가 2013년 7월 달인가요? 지가 정권 잡자마자 했는 게 전두환 재산 몰수법이야. 전두환 자기 발목 잡았어. 빙고! 지 발목을 지가 잡은 거예요. 네. 벌 가중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게 3년이 유예기간이었거든? 네. 10년으로 늘렸어요. 네. 뭐 홍보를 한다 그러지만 꼭 좋은 정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꾸짖는 선배 변호사들이 많다 그럽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이득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잃는 게 훨씬 많다. 잃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호영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소환에도 불응을 하고 그래서 변호사 사회에서 공론화가 되도록 진정을 낸 것이다. 변호사의 불법에 대해 조사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실제로 징계 가능성은 어때요?
이런 일로 징계를 받은 전례는 없지만은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가 30억 원이 변호사 수임료라고 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은 과다한 보수를 약정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또 변호사 수임료가 아닌데 수임료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면은 의뢰인의 몰수될 재산을 은닉하는 데 협조한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가 된다. 이래도 징계 사유고 저래도 징계 사유가 된다. 징계 사유, 저래도 징계 사유. 대한변협의 핵심 관계자는 유영하 변호사가 자기 발등을 찍었다. 30억 원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하면은 세금을 아무리 못해도 40%인 12억. 그러니까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뗀다면서요. 또 부가세도 10%. 그러니까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수임료라고 하면 그렇게 내야 된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선기를 내지 않으면은 거짓말을 했으니까 품위유지 위반이 되고. 그렇게 되는. 이러나 저러나. 예. 박찬원 교수는 유 변호사가 관리하는 박근혜 피고인의 돈을 선임료 운운하는 주장은 허위 가능성이 커서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징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이 더 우세합니다. 권유선 기자. 저 이제 그것도 궁금하지만 변호사가 왜 변호사를 진정 냈을까 이것도 궁금하지만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 30억에 10억, 그러니까 수표 30억, 현금 10억 해서 40억이라는 큰 돈을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유영하 변호사한테 맡겼을까?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걸 전부 다 수임료라고 보기엔 너무 크잖아요. 사실 자기 재산이잖아요. 혹은 수임료로 쓰라고 하더라도 다른 믿을 만한 다른 뭐 친척이든 누구한테 맡겼다가 그걸 수임료로 건네줄 수도 있었을 텐데 턱하니 바로 유영하 변호사한테 맡겼단 말입니다. 무슨 관계일까? 어느 정도 신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요 돈 자체가 수임료가 아니라 돈을 맡긴 재산 관리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사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에 최순실과의 선이 끊어졌잖아요. 끊어졌죠. 그 다음부터는 유영하가 끝까지 곁을 지키고 있죠. 왜 박지만도 박근영도 아닌 유영하인지는 박근혜와 유영하만 알 것입니다. 사실 이건 좀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답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렇지만 믿을 곳이 유영하밖에 없다는 것이고 최순실의 역할을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운명 공동체이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두 사람이 무슨 뭐 다른 관계도 아닌데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믿을 만한 곳이 유영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유영하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Y.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현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런 전례 저 거의 기억이 없는데요. 아주 이례적이죠? 네, 일반적으로는 사실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도 아시다시피 선후배 문화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많이들 작용하고 있고요. 이 10분의 변호사가 대부분이 30대 변호사분들인 걸로 들었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는 선배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변호사님? 예, 모두 젊은 변호사님들이시고요. 비교적 연차가 길지 않은 분들이십니다. 예,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도 했는데 평소에도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유 변호사님의 행동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자주 하곤 했었던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진정을 냈는 거는 조금 이따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그 진정을 내게 됐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까요? 의기투합의 결정적인 계기, 이건 뭐였습니까? 사실 말씀드렸듯이 법조계에도 선후배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선배 변호사의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그 지점에 대해서 후배 변호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후배 변호사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겠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변호사들이 같은 동료를 감싸기만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이번 진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현삼 변호사를 비롯한 10분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지금 이런 문제의식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변호인 선임서 등에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유영아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인에서 사임을 하고도 네.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변호 활동을 하였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법이 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변호사님. 근데 접견했다는 사실만으로 변호 활동으로 바로 직결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유 변호사님이 네.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네. 박 전 대통령을 위로하고자 접견한 것이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 변호사 10년으로 늘렸고 또 원래 추징법에서는 본인 재산만 추징할 수 있었는데 가족까지. 가족, 친척 이거 다 조사할 게 만들었는데 그동안 이 법을 계속 만들자는데 왜 안 만들어졌냐면 새누리당이 반대한 거거든. 그거 저 헌법에 어긋나고 이거 안 돼. 이러다가 박근혜가 뭐래 해 하니까 네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통과된 거예요. 그 법이 또 박근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30억 이상 추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박근혜는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뒤에 고생하는 거야. 근데 이거 다 유영아가 뒤에서 한 거에 박근혜가 뭘 알겠어? 네. 그 정말 나쁜 변호인이에요. 이 참모 자체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계속 지켜줘야 될 사람도 계속 이제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봐 우리 국정농단 사건 터졌을 때도 박근혜가 탄핵 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 지가 스스로 내려왔으면은 탄핵 안 당했을 거 아니야. 버팅기고 버팅기다. 아마 이렇게까지 욕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헌재 재판소 갔을 때도 네. 뭐라 그래 잘못했다 그러면 될 건데 계속 자기 잘못 부인하고 정치적으로 잘못했다 이러고 나니까는 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국정농단 재판 들어갔을 때도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익을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 결국 최순실한테 흘러 들어갔으니까. 네. 그럼 본인은 대가리가 빠가라서 나는 그게 나라를 위한 줄 알았다. 그렇게 하면 법리적으로 몰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국정원 특활비는 사익을 추구했네? 이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을 본인이 그렇게 짤 수가 없어요. 이건 정치적으로 보복당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급하기 때문에 유영아를 불렀는데 뭐 유영아나 박근혜나 거기서 일단 뭐 진술 번복이나 이런 프레임 자체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재판 결과에 아주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아마 최대형이 내려질 거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릴 수 있는 뭐 만약 10년 이하면은 뭐 군이 이렇게 아니라 10년 최대로 바로 받거나 여기 보니까 특가법은 무기징역까지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순실이가 구형을 25년 받았는데 왜 최순실을 25년 받았을까? 무기징역 받을 수도 있고 30년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를 무기징역 때리려고 최순실을 맞다. 25년 내린 것 같아. 어쨌든 최순실보다 박근혜가 더 나쁜 짓을 했잖아. 네. 그래서 그러면 최순실보다 더 많이 때리면 없어. 30년이나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앞에 뇌물사건, 국정농단 사건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는데 국정원 특활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라고 봐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글쎄요. 재판은 최소 30년. 30년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그렇죠. 이 재판에는 출석을 할까요? 안 할 수가 없지. 안 하면은 그냥 네. 저 검찰만 불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완전 무덤 파는 거지. 그렇죠. 최후의 변론하러 나가겠지. 지금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나가야 돼요. 지금 나가서 그 영화랑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를 이제 머리 짜내겠죠. 근데 나이 먹고 그렇게 네. 사리 분별이 지금까지도 안 된다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안 됐어요. 어릴 때부터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야.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안타깝진 않지만. 네. 아니 옆에서 그동안 최태민이랑 최순실이 하란 대로 했잖아요. 네. 공주처럼 그렇게 인형처럼 키워졌잖아. 자기한테 혼자서 결정해야 되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아직도 유영 같은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기에 또 말려 들어간 거예요. 유영한테 30억을 왜 줘? 그러니까요. 30억 플러스 10억 또 있잖아요. 현금으로 10억. 10억 또 있어. 그만큼 믿는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믿는 유영아 때문에 지금 재판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거든.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신이 존재하고 재산은 있습니다. 몰수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또 압구정 현대아파트야? 또 구설수에 나 올랐습니다. 진짜. 네, 경비원을 이번엔 전원 해고를 맞아요. 하셨다고 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94명의 경비 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천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의도가 아니겠지만 가진 사람이 천박해 보이는. 그 의도야. 네, 그 의도로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으면 자산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야. 이 아파트 자체만 엄청난 그쵸. 사람들이잖아. 30억짜리 아닙니까? 최저가가 17억이고 한 40몇 억, 50몇 억까지 갈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한 세대당 1,000원, 2,000원만 더 해주면 이 다 고용할 수 있어. 뭐가 문제야 근데 아닌가? 한 세대당 3,700.
1,000원이야 3,000원이야.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지금 3,700 얼마 때문에 이게 그 발렛 파킹을 거부했다고 휴식 시간 그러니까 발렛 파킹 여기 이중주차 하는데 되게 힘든 호텔 가서 쳐야 발렛 파킹을. 네. 근데 이거를 다 시키셨는데 이걸 거부했다고. 아니 웃기셨겠네. 이게 자 발렛 파킹도 말이죠. 발렛 파킹 오창석이 할 일이 없지. 근데 제가 해줄 수는 있죠. 네, 그냥 호텔 같은 데 발렛 파킹 하잖아요. 그냥 식당 말고 호텔 같은 데 하면 25,000원씩 쳐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일반 맞아요. 가게에 가도 4,000, 5,000원씩. 그렇지. 요 옆에 우리 저 식당 가도 2,000원 줘야 돼 발렛 파킹. 그 돈이면 발렛 파킹 해주는 수고로운 아저씨들 그렇죠. 3,700원 다 해결된다면 한 가구당. 네. 이분들 발렛 파킹 얼마나 해줘? 그거 다 해결되는 거를 이거를 그냥 그 돈 자기 1인당 얼마 되지도 않은 그걸 해서 이 사람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려? 이런 쓰레기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휴식 시간에 쉬는데 이걸 거부했다고 그러니까 꼴미웠다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명박 박근혜 블랙리스트가 정말 했던 다른 많은 짓거리 중에 제일 나쁜 것도 그런 거야. 밥줄을 끊어버리는 거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우리 또 저의 안티팬들이 지금 또 YTN에 몰려가고 이동형 잘라라 이러고 있잖아요. 어디서 맺혀먹어? 내 제일 나쁜 짓이야 인간들. 어디서 밥줄을 끊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 거기 잘려도 더 잘 먹고 잘 살아. 약간 잘리고 싶어해. YTN 돈 많이 안 준다고. 진짜 거긴 정말 짜요. 목사님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네.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의 접견을 현재 거부하고 변호사로서는 유 변호사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자 사임을 하고 재선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측근이 아닌 변호사로서 네.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였다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측근으로서 위로하기 위해서 면회관가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정황상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변호사의 기본 윤리 특히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이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진정서 지금 원문을 보고 있는데요. 네. 재판 보이콧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 재판 보이콧에 적극적 협력자다. 그래서 사법농단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왜 이런 판단을 하신 겁니까? 사실 유 변호사님이 네. 이 사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네. 사건에서 사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시 그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재선임을 해서 네 맞아요. 그 예. 변호인으로 다시 등장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것 자체가 박 전 대통령의 그 변호인으로서 그 성실하게 네. 의뢰인으로부터 성실하게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지 않나. 예,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보다는 어찌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전략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면서 법을 우롱했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 법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유 변호사님 아니시겠습니까? 네네. 사실 뭐 그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게 변호사로서는 당연한 의무긴 하겠지만 네.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다거나 네. 피고인에게 그런 조력을 한다는 거는 변호사로서는 타당한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재판이 너무나 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재판 보이콧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만약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재판을 보이콧했다면 예. 만약에 지금처럼 다시 재선임을 한다면 합당한 이유라든가 변명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사실 드러난 바로는 유 변호사님은 그 특활비 네. 30억에 상당하는 그 금액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다시 등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진정한 의뢰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변호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의뢰인이 지금 그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을 변호사 선임료로 바꿔치기 하여 네.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선임한 게 아닌가. 바로, 그렇다면 이건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죠.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면. 바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건데요.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 30억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변호사 선임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조윤선 변호사님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유 변호사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예. 해당 금액이 변호사 선임료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변호사 선임료로 신고했을 텐데 네. 제가 알기로는 유 변호사님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로 그것을 받았다면 네. 이를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했을 텐데 이를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상황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실무적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 선임료를 신고하는 시점 있잖아요. 네. 그러게 이제 그 의뢰인하고 이제 수임 계약을 맺고 선임료를 받았을 때 바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신고도 되게 돼 있습니까? 사실 변호사 선임료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당국에 하기만 하면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점이 언제든.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받고 난 다음에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면 현금 영수증 발행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나게 되면 해당 과태료 처분 같은 걸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수임을 받고 예. 그 현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세금 계산서 내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선임료 신고를 늦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승리수당인가요? 성공수당. 이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재판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선임료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금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어차피 변호사 선임료 신고는 신고를 하는 사람이 언제 판단하냐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과태료 처분을 자기가 감수하더라도 네. 신고를 하면 되긴 하니까요. 근데 지금 모든 정황상 네. 박 전 대통령한테 그 추징을 하겠다는 검찰의 그런 제스처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유영하 변호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징계 청구를 받아들여서 조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젊은 변호사 10명이 진정을 냈거든요. 징계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회 차원에서 징계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 자격에 문제가 있다. 아하.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이런 게 예. 있다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구체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제 이제 서울 그 변호사 10명이 유영하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거든요. 예. 어제 서울 변호사회가 예비조사위원회에 배당을 했습니다. 서울 변호사회가 징계 진정을 각하하지 않고 예비조사위원회에 배당했다는 건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변호사들이 예. 같은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라고 진정을 내는 게 이게 종종 있는 일입니까? 좀 이례적이죠. 그쵸? 전혀 없는 일은 아니지만은 드문 일입니다. 어쨌건 그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뒤 처음으로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인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는 게 사실 관심사안이죠.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변호사들이 보기에 같은 예.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10명의 변호사가 낸 진정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첫 번째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했었잖아요. 예. 10월 16일에. 그랬죠. 그리고 나서도 수차례 접견을 했는데 이게 미선임 변호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29조 2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가 네. 중간에 그 석방이 구속이 연장되면서 그때 다 사임했죠. 예. 그 후에도 몇 번 가서 만났어요? 예, 만났습니다. 접견했죠. 아니 국선 변호사들은 한 번도 안 만나주면서 유영하 변호사는 만났어요? 변호사가 아닌데도? 국선 변호사 선임되기 전에 이제. 이전에? 예. 아, 그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변호사법 24조 2항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변호사 윤리장전 제11조 1항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 행위, 기타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수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피고인의 재산을 동결시키려고 하니까 예. 30억 원이 변호인 선임료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선임료로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뭐 수임 관행에 비춰볼 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의 재산 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요. 계약서를 안 쓴 거죠. 뭐 계약서도 아직 뭐 선임할 때 쓰기 위한 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애매하게 표현했군요. 예. 애매하게. 그렇지만 변호사들이 볼 때는 이거는 관행은 아니다. 40억이나 받은 것은. 예, 뭐 그런 얘기. 세 번째는 유영하 변호사는 박 피고인의 재판 보이콧의 적극적 협력자로 사법농단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는 요런 네. 크게 세 가지 이유고요. 따라서 10명의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예. 선을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 행위의 사실 여부를 밝히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들이 사실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을 이 징계해달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느 업계나 그렇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네. 진정을 낸 어떤 다른 이유, 뭐랄까, 진짜 행간이랄까요? 진짜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징계를 낸 10명의 변호사는 사법시험이 아닌 변호사시험 변시 출신, 로스쿨 출신들입니다.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 예. 이들은 변호사 사회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을 낸 이유라고 말합니다. 동료 변호사라는 이유로 불법을 묵인하거나 변호사로서의 선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 눈을 감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일종의 내부 고발 같은 겁니다. 예. 진정에 참여한 조연삼 변호사는 이런 일로 징계를 받은 일이 거의 없으니까 징계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변호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소기의 목적이라도 거뒀으면 좋겠다. 유영하 변호사의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 변호사 내부에서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호영 변호사는 정치적으로는 유영하 변호사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변호인의 기본인 성실 의무와 불법행위 협조 금지 원칙에 위반됐을 소지가 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원칙대로 가야 하는데 네. 그게 분명히 원칙이 아닌 걸 알면서도 법조인들이 그걸 눈 감으면 되겠느냐 그렇죠. 이 얘기. 네. 일각에서는 혹시 젊은 변호사들이 좀 튀어보려고 뭐 홍보하려고 진정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 부분 물어보셨어요? 그런 비판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견 변호사들은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좀 튀어보려는 의도로 이런 진정을 낸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아무리 이해관계도 없잖아요. 없죠. 그렇지만 이런 시선에 대해서 젊은 변호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억울하다. 조현선 변호사는 저희들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얻는 이득이 사실상 없다. 주변 자기 이름이 공개되고 나서 주위에서 너무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 근데 이름 알려지는 거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홍보되니까.